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들이 옮겨가는 광주 전남 지역 2차 병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전략 지역으로 남겨뒀던 광주 서구을 선거구를 김경만, 김광진, 양부남 후보의 3인 경선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지연을 이유로 들어 전남 지역 경선 방식과 후보자 공천을 미루면서 혼란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17년 만에 노선이 전면 개편된 목포 시내버스가 시범 운행에 들어간 첫날 곳곳에서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의대 증원 반발에 따른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상급병원에서 밀려난 환자들이 2차 병원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2차 병원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등 24시간 대응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들 병원마저 얼마 안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증 환자 치료가 가능한 지역 응급의료센터인 광주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이 병원을 비롯해 2차 병원은 응급 환자가 일주일 동안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기존에보다 한 30-40% 정도 2차 병원으로 많이 이송 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없어가지고 환자를 받지 못하니까는. 중증 환자들은 3차 진료 기관인 대학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못 받을 경우 2차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전원 오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체에서 응급실에서 보고 여기서 중환자실이나 입원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응급환자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21개, 전남은 35개의 병원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해 24시간 관리에 들어갔고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을 5곳 더 늘렸습니다. 또 119 상황실과 129 콜센터 등과 협력해 환자들이 병원과 약국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책본부 가동 이후 광주시에서만 응급의료 신고 350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관할 병원에서 그런 어떤 민원 소지가 있다 할지 또 응급 환자가 치료가 안 되고 있다 할지 그런 일이 행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공공의료과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신고를 해 주시면은 광주시는 또 전공의 이탈로 수술이 늦어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재 2차 병원 19곳의 병상 가동률은 평균 80%를 보이고 있어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화될수록 얼마 남지 않은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요즘 낮 동안은 따스한 봄 기운이 조금씩 퍼지는 듯하죠. 날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지금보다 10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환절기라 일교차가 크게 나니까요. 건강관리, 면역력 관리에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일 바람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광주와 전남에 순간 풍속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전남 유일의 민주당 전략 선거구인 광주 서구을 경선은 김경만, 김광진, 양부남 예비후보의 결선 투표 없는 3자 대결로 정리됐습니다. 경선을 앞둔 후보들은 가산점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가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던 광주 서구을에서 전략공천 대신 경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광주 서구 의뢰 양부남, 김경만, 김광진 3인 후보 경선을 의뢰하였습니다. 결선 투표 않습니다. 3자 경선에서 종다수로 합니다. 다른 지역의 3인 경선과 달리 서구을은 당원 투표 없이 일반 유권자만을 상대로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결선 투표도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략공천이 될까 걱정했던 후보들은 환영한다면서도 가산점 부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광진 후보는 청년,
양부남 후보는 정치 신인으로 분류돼 각각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비례대표 현역 의원으로 가산점 대상이 아닌 김경만 후보는 고검장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광산갑에서도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후보를 겨냥한 이용빈 의원이 고검장 출신의 가점은 시대적 사명을 역행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의 가산점은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구갑의 경우 정준호 후보가 10% 가산점 덕에 현역인 조어섭 의원을 꺾은 바 있습니다. 설사 현역 의원들한테 불리하게 작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핑계로 해서 경선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가산점 제도가 특정 후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하지 않게끔. 한편 동남 을과 광산 을은 여론조사 경선이 시작돼 수요일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3인 경선으로 치러지는 광산 을의 경우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가 치러질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남의 공천을 미루고 또 미루는 민주당의 태도에서 최대 지지 기반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초래한 전남 총선의 불확실성 속에 불필요한 잡음과 갈등까지 지역이 감당할 짐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한 건 지난 6일. 현재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160개 선거구의 공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유독 전남의 공천 심사만 미적거립니다. 전남처럼 서울과 강원, 경기 등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존재하는 지역도 속속 발표했지만 전남은 후순입니다. 시민들도 머리가 좀 까마득하지. 누가 유리한지를, 누가 나오는지도 아직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무안군 같은 데는 아직 누가 발표도 않고 있으니까. 최근 전남 한 개 선거구 심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단수 공천 결정을 내리며 경선이 원칙이라던 호남 공천 룰을 스스로 번복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상 치열한 구도와 달리 심사 총점이 다른 후보와 30% 이상 격차를 보였다는 게 민주당 공관위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호남 민심이 이렇게 들끓는데, 그리고 단수 공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경선하자는 건데, 이렇게 자기들 당직자들끼리 어떤 셀프 카르텔 형성해가지고 단수 공천 간다? 누가 이것을 용납하겠습니까? 시간에 쫓기게 된 민주당의 전남 공천은 혼란과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거까지 고작 40여일 남은 촉박한 일정 안에 진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의혹들이 선거 입지자 간 사적 검증을 통해 흑색 선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서는 예비 후보자의 학력과 관련한 공방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를 현 정권에서 죽이는 것처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에서는 현역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 언론 보도, 정쟁화 등 선거 때마다 반복됐던 낯설지 않은 수순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엄정하게 확인하고 민심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비방만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나쁘고 이 사람은 나는 잘하는데 나는 못한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농촌을 위해서 힘쓰시고 또 모든 일을 이렇게 협력해서 나가는 거 하면 좋겠어요. 치열한 지역 여론을 살피지 않고 민주당 중앙당 책상 위에서 미뤄지고 번복된 호남 공천 경선 원칙. 불과 2년 전 지방선거, 그리고 20대 총선의 결과는 민주당이 텃밭이라 믿는 지역의 영린을 자극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17년) 만에 전면 개편된 목포 시내버스 노선이 시범 운행에 돌입했습니다. 목포시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지만 미흡한 준비와 운영으로 곳곳에서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면 개편된 목포 시내버스 노선이 시범 운행에 돌입한 첫날 아침. 버스 정류장에 모인 시민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가득합니다.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는 빈 화면만 띄울 뿐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포 시내 정류장 전체에서 버스 안내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이거 부분적으로 한두 개씩 해서 이거 통과되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전매해볼게. 노선 개편 사실을 모르는 시민도 적지 않습니다. 폐쇄된 기존 정류장에는 이용 금지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시민들은 영문을 몰랐고 나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기로 갔지 이제 저쪽으로. 버스 기사들도 폐쇄된 정류장에 잇따라 멈춰섰습니다. 정류장이 폐쇄됐어요? 몰랐어요. 버스 앞과 옆에 붙어 있는 노선 번호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바꿔야지. 기존 14개 노선을 8개로 줄이고 시계외 노선과 낭만버스의 운행 횟수를 변경하는 등 17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 목포시. 정류장마다 안내 요원을 배치하는 등 혼란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고 홍보했지만 시민 불편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구간이 엄청 짧고 글씨가 적잖아요. 일본 어르신들이 어떻게 읽고 이해를 하겠어요. 첫날이니까 저기 오류가 뜨면 안 되죠. 첫날이니까 더 잘 돼야죠. 평소에는 안 물어보는데 오늘은 바꿔져 나서 물어봤어요. 목포시는 개편 노선 시범 운행을 마친 뒤 다음 달 4일 본격 운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보완해야 될 점들은 시범 운행 기간 동안 보완을 해서 3월 4일 전면 개편 운행이 될 때는 더욱 불편함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버스가 멈추지 않는 안정적인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에 본격 돌입한 목포시. 노선 전면 개편 시범 운행 첫날 부족한 준비가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새 노선이 정식 운영되기까지 개선할 시간은 일주일 남았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 경제계의 수장으로 불리는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막이 올랐습니다. 김보곤, 한상원 두 후보가 일찌감치 선거에 뛰어들어 18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는데 특별위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여부가 당락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까지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지역 경제의 위기감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막이 올랐습니다. 광주 경제계 수장으로 불리는 3년 임기의 이 자리를 놓고 김보곤, 한상원 두 후보가 치열한 물밑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보곤 후보는 새롭고 유능한 리더십으로 AI 산업 기반을 활성화시켜 새로운 지역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일자리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광주 경제의 생태계를 복원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상원 후보는 연간 7, 8천 명의 지역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면서 기아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건설과 산업평화 정착 등을 통해서 양질의 지역경제 바탕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광주, 그리고 글로벌 인재들이 모여드는 광주로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해나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는 투표권이 있는 일반 의원 80명과 특별의원 12명 등 모두 92명의 대의원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18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지게 되는 만큼 두 후보 측의 의원 확보 경쟁도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회원사 가운데 3년치 회비를 납부한 업체가 투표권을 갖는데 최근 마감한 결과 3년 전에 비해서 200곳 이상 늘어난 557개 업체가 회비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12명을 뽑는 특별의원 선거에는 2배나 많은 42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는데 두 후보 측이 그동안 80명의 일반 의원 확보에 공을 들여왔던 만큼 나머지 특별의원의 확보 여부가 선거 당락을 가르는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일반 의원과 특별의원 선거는 다음 달 12일에 치러지고 회장은 다음 달 20일 최종 확정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진보당 광주시당이 광주에서 진보당 당선자를 배출시켜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광주 7명의 진보당 총선 후보들과 전종덕 진보당 비례 출마자는 어제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3당의 총선 연대는 성사됐지만 진보당은 전국에서 70여 명이 출마를 포기하는 희생을 감내했다며
광주 시민들이 진보당 후보를 선택한다면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는 강한 야권연합의 탄생은 물론 일당 독식의 호남 정치 구도까지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연구 전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 건축사 회장이 4월 총선에서 광주 동구 남구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광주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득만 챙기는 기득권 정치 세력은 심판하고 활기를 잃은 동구에는 지속 가능한 미래 문화를 설계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총선 브리핑입니다. 광주 서구을 출마를 선언한 진보당 김혜정 예비후보는 마륵동 공군 탄약고 부지에 녹색융합 클러스터 연구단지 등을 유치해 기후 생태환경 특화지구로 지정하는 등 서구를 생태환경 1번지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동남을 지역구에서 재선 도전에 나선 민주당 이병훈 예비후보는 소태나들목의 제2순환도로 진입로를 개설하고 문화전당과 전남대병원 간 일방로 확장 공사를 조기에 완공해 원도심 교통체증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도걸 민주당 광주 동남을 예비후보는 동구의 경제와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는 일이라며 화순과 연계한 바이오 의료 융합 벨트, 자체 인공지능 융합 캠퍼스 산단 등을 조성해 유망 기업과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2.28 민주화 운동이 대구에서 일어난 지 올해로 64주년을 맞습니다. 이를 기념한 특별기획 사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당시 사진은 물론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이 새롭게 공개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중앙로에서 경북도청으로 진입하는 학생 시위대 모습. 경북도청 광장에 집결한 시위 학생들. 지난해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대구 2.28 민주운동 사진들입니다. 지난해 대구 MBC가 찾아내 단독 보도한 2.28 민주운동 당시 상황을 보도한 뉴욕타임즈, 더타임즈, 재팬타임즈 등 해외 주요 언론 기사들도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낮은 인지도를 감안하면 대구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시위를 외국의 유력 일간지들이 보도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2.28 민주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2.28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 해외 주요 언론들이 어떻게 2.28을 처음 보도했는가 하는 이런 외신 자료들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하고 또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이번에 사진전과 함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60년 경북고와 대구고 교지에 실린 당시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의 활동 모습 사진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 밖에 당시 경북고 교장이 경북도지사에게 보낸 시위 상황 경위서, 주한 미국 대사가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낸 전문 등 중요한 문헌 자료와 사진 10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 박물관에서 소장하던 자료들이 많이 넘어가가지고 더 알차게 만들었고, 사진전을 할 때마다 2.28에서 시작해서 4.19로 이어지는 4.5 혁명의 전체 체계가 좀 2.28 주체의 사진전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매우 기쁩니다. 제64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 특별기획 사진전은 메인 전시인 대구문화예술회관 전시를 포함해 2.28 기념 학생도서관, 대구교육박물관 등 6개 기관에서 다음 달 말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울산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인데요. 공사의 필수 전제 조건인 해저 지반조사 허가가 나지 않아 참여 사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양공사에 필요한 지반조사가 되지 않고 있는 건데 어민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울산문화방송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울산 앞바다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인프라 구축이 한창입니다. 발전 사업자 가운데 하나인 CIP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업체와 부유체 기본 설계 용역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5기가와트 규모의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사용될 부유체 설계와 조달, 시공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 겁니다. 바다에너지는 지난해 말 HD현대중공업을 귀신고래 3호의 설계 조달 시공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귀신고래 3호는 코리오 제너레이션과 SK 에코플랜트가 공동 개발하는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입니다. 이처럼 해상풍력 공급망 구축이 속도를 내는 반면 해상풍력 설비 건설의 첫 단계인 해저 지반조사는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전 발전 사업자 2곳이 신청한 지반조사 3건만 허가가 났을 뿐 최근 신청된 12건은 불허되거나 자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개정된 관련 법규에 직접 이해 당사자인 어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허가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인 조건에 다 맞아야 되는데 다만 이제 이해관계자 그분들의 이제 그 동의라든지 그래도 바다를 넓은 어획권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와 동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아직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반조사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 즉 어민 동의가 필수적인데 6개 수협을 중심으로 한 어민단체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해상 교통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해결하려면 좀 시간이 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총선 끝나고 나서.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은 울산 앞바다에 모두 6.2기가와트 규모의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총 투자 금액만 40조 원에 달합니다. 본격적인 해상풍력 공사 시작까지 받아야 할 인허가 절차만 10개 부처 29개에 이르지만 어민단체 설득을 위한 공식 대화 창구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동해안에서 오징어의 씨가 마르자 어민들이 겨울철 조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가 우리 해역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고 산란장의 면적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위도가 높은 러시아 해역에선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 오징어를 주로 잡는 채낚기 어선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어선 3척 모두 보고만 가득합니다. 오징어의 씨가 마르자 어민들이 조업 마감 시기를 앞당긴 겁니다. 2월 달까지 저 남다른가 조업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저 남쪽 배들도 다 종료했잖아. 지난해 강원 동해안의 어선들이 잡은 오징어는 1,385톤, 2000년대 10년 평균의 18분의 1, 2010년대보다 7분의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오징어 산란장의 면적이 줄어든 것도 어획량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우리 해역의 산란장 면적은 30년 새 20% 이상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온 변화 탓입니다. 지난해 동해 표층 평균 수온은 15.8도, 지난 20년 평균보다 1.3도 상승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고수온 현상에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가 우리 해역 대신 북쪽에 머무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북상을 하고 또 그 위쪽의 수온대가 수온이 높다 보니까 또 남하해야 되는데 남하하는 시기가 이제 많이 늦어지는 거죠. 반면 우리나라나 일본보다 위도가 높은 러시아 해역의 사정은 다릅니다. 2000년대에 수백 톤 수준의 오징어 어획량은 2020년에 14,000톤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과거에 우리나라보다 그 어획량이 많았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어획량 감소가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 북한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과도하게 조업해 오징어 자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케냐 등 동아프리카의 수역을 중심으로 오징어 어장 개척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역 청년 인재들의 창업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장관은 지역 창업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혁신 벤처 펀드를 조성하는 등 지자체와 연계해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 인재들이 지방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주택 우선 공급과 직장 어린이집 비용 지원 등 근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광산구 산전동 공공주택 지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산정동과 장수동 일대 2,774필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이곳에서는 농지와 임야 등을 거래하려면 계약 전 광산구의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낮 동안은 따스한 봄 기온이 조금씩 퍼져오는 듯하죠. 날이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쾌청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지금보다 10도가량 오른 12도 안팎으로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절기라 일교차가 크게 나는 만큼 건강관리 또 면역력 관리에 신경 잘 쓰시길 바랍니다.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풍속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종일 영상권에 머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나주 1도 안팎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의 현재 기온 5도 안팎으로 비교적 포근합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 10도를 웃돌겠습니다. 대체로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광양과 여수의 낮 기온도 10도 안팎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3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목요일 비가 내리면서 다가오는 주말까지 반짝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